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거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에요. 시장 원리를 봐도 미국 국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미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취급되는 탈달러화 현상이 급속도로 늘어난 원인은 저는 한마디로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신용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22 라가르드 총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말을 했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당연한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 브릭스 중심의 통화. 네. 이게 사실 러시아가 필요에 의해서 중국과 함께 위안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블록한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가운데 브릭스 국가라는 건 결국 또 자원 국가들이니까 네.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EU도 저렇게 안 되는데 지역적으로 뭉쳐 있는데도 역사적으로도 다 관계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저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저는 상호 보완적인 관점이지 대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4월 17일에 라가르드 22 총재가 강연을 했잖아요. 네. 그 강연의 주제는 사실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우려스럽다. 주로 글로벌 경제를 분석하는 강연인데 그중에 유엔화랑 관련해서 살짝 언급한 문구가 개발도상국들과 중국의 무역이 성장하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출국이 됐고 점점 더 많은 나라가 유엔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외환 보유에서 유엔화를 늘리면서 달러와 유로화에 대한 의존이 떨어지고 있다. 달러와 유로화의 국제 통화 지위를 더 이상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지금 기정사실에 대한 그냥 텍스트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브릭스 그 문제는 저는 브릭스가 점점 회원국도 확대되고 그 중에서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유엔화를 선택한 나라도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하게 20년 전에 유로가 유로화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되기에는 저는 아직은 현실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화면을 보시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2013년부터 21년까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예요. 비중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게 중국이 38.6%.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합친 이른바 선진국들을 합친 여기 거의 다 G7이죠. 그렇죠. 네, 합친 비중이 25.7. 그리고 우측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GDP 순위인데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중국은 한 미국의 7%, 그 다음이 일본, 독일, 인도.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지난 4월에 IMF가 발표한 2023년과 24년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윗부분이 선진국이고 밑에 부분이 개발도상국인데 보시면 올해든 내년이든 미국, 유럽을 비롯해서 거의 마이너스도 있고 성장률은 사실상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이 글로벌 전체 성장률인데 이제부터 여기 선진국 성장률은 1.3%, 내년 1.4%. 그러면 글로벌 성장에서 사실 선진국은 기여가 마이너스예요. 네. 하지만 밑에 신흥국 시장들의 성장을 보면 올해가 신흥국 3.9%, 내년 4.2%. 근데 신흥국에서 자세히 보면 사실상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게 중국 올해 5.2, 내년 4.5. 그리고 인도는 올해 5.9, 6.3.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해야 할 점은 인도의 GDP 규모는 중국의 5분의 1이에요. 그래서 올해 내년만 봐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거는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이에요. 아직 규모는 선진국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브릭스에 대해 지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브릭스라고 하면 당연히 이 5개 나라 생각이 나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브릭스 그 회원국을 받을 때 브릭스 신개발은행에 가입하는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 5개 나라 외에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이집트까지 합쳐서 8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준회원국에 해당하는 우루과이가 있고 지금 이란이랑 아르헨티나가 이미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연초부터 지금까지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나라가 지금 한 19개에서 20개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 그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GDP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 GDP에서 G7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예요. 네. 근데 브릭스는 한 25%. 하지만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산출한 기준으로 하면 브릭스는 지금 31.5%고 G7은 30.7%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미 브릭스가 G7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은 아까 그 8개 회원국 기준이고 이제 장기적으로 회원국들이 더 늘어나면 이런 전 세계 장기적으로 이런 브릭스가 회원국을 확장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전 세계 경제 성장,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그런 힘, 그런 비중에서도 브릭스가 절대적인 비중. 그리고 올 한 해만 보면 전 세계 GDP 성장률에서 중국의 기여도가 30%고요. 그 화면을 보시면 좀 더 길게 보면 화면을 보시면 좌측이 2022, 23년 2년을 합산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28%, 인도 15%, 미국 8.5%, 나머지는 선진국도 있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신흥국도 있고요, 브라질. 그러면 더 길게 보면 2023년부터 28년까지를 보면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중국이 22%, 인도 12.9%, 미국 11%,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이제는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거는 선진국이 아니라 브릭스를 비롯한 신흥국이요. 물론 1인당 GDP는 아직 낮지만.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GDP 대비 뭐라 그럴까요? 그 규모는 점점 커질 수는 있으나 이 단일 통화 요거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 요게 먼 왜 일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EU가 설립된 지도 뭐 20년 정도 됐고 유로화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부의 국가 간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여러 가지 모순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브릭스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제 연맹으로 상호 윈윈하는 이런 경제 영향력, 파급력을 확대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만 어떤 통화를 어떤 지역에서 하나의 통화로 통일해서 통합시켜서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돼야 돼요. 하지만 중국은 어차피 뭐 무역 규모나 GDP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만 지금 러시아든 뭐 사우디든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그리고 브라질 이런 자원 수출국은 사실상 경제 변동성도 강하고 환율의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그거 때문에 그 나라의 핵심 산업이 이런 자원의 가격의 변화도 크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브라질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열하게 야당 여당이 싸우고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중국이 그냥 섣불리 브릭스에서 뭐 하나 하자. 물론 방향은 좋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고 그렇게 만약 지금 섣불리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껴안아야 돼요.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 지혜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해가지고 브릭스가 단일했으면 좋겠다. 가장 원하는 게 지금 러시아. 근데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은 미국처럼 뭔가 이 돈을 풀기 위해서 막 무역 적자를 감안하고 막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겠냐. 네,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
뭐 설령 그런 게 통합이 됐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거는 그 안에서 중국 이외의 나라이지 중국은 그만큼 리스크를 껴안아야 되니까 중국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 물론 많은 분들이 저는 G2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는데 중국은 한 번도 중국을 G2라고 칭한 적 없어요. G2는 미국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14억 인구 지금 GDP 규모는 미국의 70%가 됐지만 1인당 GDP는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든 없든 중국은 계속해서 경제 발전하고 인프라 투자하고 여러 가지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 계속 발전시켜서 중국의 국력을 향상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지 지금 미국이랑 뭐 선진국 G7이랑 브릭스 이런 진영 대항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해서 섣불리 그거는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브릭스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은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많이 사 모으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국채, 미국채를 좀 많이 매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달러에 대응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단일 통화 이거를 그 상품으로 묶는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금과 희토류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어떤 현상이 나오면 마치 그게 무슨 파죽 지세로 세상이 확 변하는 것처럼 뭐든지 점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중국이 미국채를 계속 줄이는 건 사실이에요. 작년부터 일본, 중국 위주로 작년부터 이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첫 줄이 일본이 이게 각 나라의 미국채 보유액이에요. 첫 줄이 일본이고 두 번째 줄이 중국인데 보시면 작년부터 일본이든 중국은 계속 줄였는데 올해 들어서도 중국은 계속 줄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압력인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매수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해서 줄이는 건 사실이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거랑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이 한 2년 동안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 11월에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1.3167조 달러. 근데 그 후부터 한 2014년부터 한 꾸준히 한 8, 9년 동안 계속 줄였는데 2021년까지는 1.0687조 달러로 축소됐고 작년 말까지는 0.867조 달러로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올해 2월까지만 해도 더 축소해서 0.8488조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10년 동안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줄인 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부터 줄이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왜 이 미국 국채를 그 급속도로 축소해 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탈달러화 현상이랑 직결되는데요. 한 가지 명확해야 할 점은 위안화 때문에 탈달러화가 발생한 게 아니라 탈달러화 현상이 급속도로 늘어난 원인은 저는 한마디로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신용을 파괴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네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기 파릴로 머니 시청자분들은 여기 파릴로 머니터 시청자들은 금융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수년 동안 미국이 자국의 필요로 해서 수시로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을 취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피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 2년 동안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내는 과정에서도 많은 신흥국들이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잇따라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어떤 많은 피해국들이 많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나라가 불만이 많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도 한동안 뭐 ATM기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두 번째는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키고 한 3,500억 달러의 러시아 달러 자산을 동결했는데 그거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은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해서 러시아를 그렇게 제재했는데 향후에 혹시 어떤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제재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3,500억 달러의 러시아의 달러 자산은 러시아 정부 명의로 예치된 거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 국민들이 세금으로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시켜서 특정 국가를 제재했다는 것이 저는 미국이 스스로 달러의 신뢰나 이런 신용을 파괴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 금리 인상을 잇따라 하면서 그러면 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걸 떠나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장 원리를 봐도 미국 국채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3월부터 미국의 여러 은행들이 파산 사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의 은행업, 금융업, 어떤 전체적인 유동성 이런 면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또 제3세계 자원국들 입장에서 뭐 남미,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자원국들은 더 이런 피해를 크게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든 세계 뭐 여러 나라에서 작년부터 계속 미 국채를 계속 매도하는 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하긴 뭐 SBB 은행의 파산 이것도 가지고 있는 국채 자산의 평가 손실 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당연하게 그 다양한 자산에서 미 국채는 당연히 안전자산이고 그냥 당연시 됐는데 이제는 미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으로 취급되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저도 그 며칠 전에 제 유튜브에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이 취한 몇 가지 제재 조치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상 스스로 달러의 신용을 파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이란과 사우디가 이렇게 협상하고 화해하는데 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들이 좀 모이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이런 달러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요, 이게 중국이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G2 이런 구조다 보니까 계속 중국 중심으로 방금 대표님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물론 규모나 결과적으로는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상호 이익, 경제적 이익. 결국은 이런 반미 연맹이 점차 형성되는 것은 국가의 근본 이익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고 또 국제 질서의 어떤 점진적인 변화에 순응하고자 하는 발빠른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면 그 4월 12일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공영방송 CCTV에서 항상 해외에서 정상이 오시면 CCTV에서 한 30분 동안 특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첫 질문이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중국 방문 그리고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룰라 대통령이 길게 답하셨는데 첫 마디가 중국과 브라질은 광범위한 공동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규모상 그리고 워낙 중국이 많이 언급되니까 미국이랑 이런 관계 결국은 나라마 프랑스도 국빈 방문했고 프랑스든 뭐 사우디든 이란이든 브라질이든 뭐 인도네시아든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든 어떤 외교 협력이든 자국의 근본적인 국익 그것도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이익 근본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이 뭐 억지로 이끌어서 그런 바보 그러니까 같은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패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하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그 글로벌 경제 성장률 국가별 전망치를 봐도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신흥국 제3세계 국가들끼리 많이 무역을 해야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외에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지금 아직은 자원 위주지만 길게 먹고 살려면 결국은 중국처럼 제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제 공업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원스톱으로 패키지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중국이죠. 거기다 가성비는 또 최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네,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초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중국의 주요 외교 행보를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시 주석이 사우디 국빈 방문했고, 올해 3월에는 사우디, 이란, 중국 3국이 사우디, 이란 외교관계 복원 협의 3자 성명을 발표했고, 3월 2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3월 27일, 29일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3국의 총리가 방중했고, 요 4월 5일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고, 이어서 4월 12일에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방중했고, 4월 26일에는 아시다시피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부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중국은 외교부에 소속되는 차관급 이상의 모든 외교 활동은 다 홈페이지에 게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어떤 나라들이 중국에 와서 협력을 손잡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일목요연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